네, 82페이지 집합 효율성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적 범죄 예방론을 생태학적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라고도 하고 또 환경 범죄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현대적 범죄 예방론 안에 흔히 환상 집계를 얘기합니다. 환경 범죄학, 상황적 범죄 예방론, 집합 효율성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이렇게 환상 집계를 주로 현대적 범죄 예방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집합 효율성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효율성 이론은 저기다가 집합쌤 참여연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집합 효율성 이론을 주창한 학자가 로버트 샘슨이고, 샘슨, 그러니까 집합쌤이 누구예요? 수학 선생님이 집합쌤이죠. 그래서 집합쌤, 우리 수학 선생님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쌤 참여연대, 이 집합 효율성 이론에서 이 로버트 샘슨이 주창한 집합 효율성 이론에서 참여 연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여 연대, 뭐 신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이죠. 그 구성원들 간에 뭐 참여 연대 의식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옆집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로버트 샘슨이 얘기한 것이 집합 효율성이란 지역 주민 간 뭐 상호 신뢰를 가지고 연대감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려고 하고 저 니은의 끝에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합 효율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집합 효율성이 있으면 범죄가 예방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 로버트 샘슨입니다.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울게, 율슨하고 캘링인데 깨울게잖아. 그죠? 깨진 유리창 이론, 율슨 캘링, 깨울게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 기억에 경미한 무질서와 중대한 범죄를 이론적으로 최초로 연결한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경미한 범죄, 그다음에 경미한 무질서, 중대 범죄 꼭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는 경미한 무질서들이 있으면 사소한 위반들을 거쳐서 큰 범죄도 막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줄이면 큰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이 시각입니다. 자, 니은의 끝에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고요. 왜냐면 경미한 무질서가 없어야 큰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까 경미한 무질서를 발견하면 대응하고 조치하고 막 단속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디귿에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정책과 집합 효율성 강화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아래 무관용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랑 똑같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무관용 이론 똑같습니다. 이 경미한 사건에 대한 무관용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 이론, 무관용 이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자, 1번에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무관용 이론에서 이 범죄 예방 대책을 경찰만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일정한 요구를 합니다. 유리창 깨지면 그 유리창 갈아야 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그걸 다 경찰이 갈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앞에 청소하고 어지럽혀진 거 청소하고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갈아주고 이런 것들을 경찰이 주민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줘야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한 범죄 예방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파괴되거나 더럽혀진 주변 환경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요청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서 범죄 무질서와 예방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지역에 어떤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진 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협력하에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1990년대 중반에 미국 뉴욕이 완전 범죄도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범죄도시였냐면 지하철 안에서 막 강간이 벌어지고,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막 지하철 안에서 엄청 강간 사건 벌어지고 막 강도 절도가 지하철 안에서도 막 엄청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해서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낙서부터 싹 다 지워버리고, 지하철에서 막 짜잘하게 잘못한 애들 막 딱지 다 끊어버리고 막 가서 경찰서 가가지고 막 조서 꾸미고 내보내고 막 이렇게 했더니 진짜 범죄율이 50% 이상 줄었다고 하는 것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 또는 무관용 이론은 실제 실행을 해서 효과를 본 경험이 있는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해서 효과를 봤던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 무관용 이론입니다. 자, 오른쪽 범죄 피해자론을 보시면 과거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왜냐? 우리 경찰의 관심은 중대 사건을 해결한 데만 관심이 있었죠. 범죄 피해자는 뭐예요? 그냥 증인이라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바라보고 범죄 피해자를 뭐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범죄 피해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경찰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범죄 피해자죠. 그래서 옛날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범죄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범죄 피해자를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려면 범죄 피해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 피해자학이 우리 경찰학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범죄 피해자학이 범죄학조차도 이 체계가 막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학도 당연히 이렇게 막 정립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범죄 피해자학의 발전. 1970년대 이전까지 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증거 방법으로 인식됐습니다. 이 증거 방법이 뭐예요? 증인. 범죄 피해자가 증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증거, 증인, 그냥 증인으로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범죄를 해결하는 거, 범죄자를 때려잡는 거, 거기에 맞춰서 증인으로서 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범죄를 때려잡는데 증인으로서 그냥 도움을 조금 받는 사람,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형사사법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범죄 피해 신속한 회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래서 범죄 피해자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범죄 피해자가 그냥 형사 처벌하려고 하는 주변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 피전이라 그러는데 피해자 전담 경찰관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바뀌었죠. 자, 3번에 범죄 피해자학은 이 헨티크, 멘델슨, 사퍼, 볼프강, 아미르 커티스, 여러분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게 다 저기 이탈리아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이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좀 약간 특이하게 생긴 이런 이름의 사람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이 피해자학을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섞어가지고 다른 이름 넣어놓고 틀린 질문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헨티크를 헨티히라고도 해요. 헨티히라고도 하고 헨티크라고도 합니다. 헨티히라고도 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헨티크, 멘델슨, 사퍼, 볼프강, 아미르 커티스. 그냥 감으로 좀 나올 때마다 한번 좀 읽어주시고. 4번에 기존 범죄학이 범죄자에게 집중되었다면 끝에 피해자학은 피해자의 특징 및 피해자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맨 끝에 회복적 사법의 등장 등에 공헌한 것이 이 피해자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번 절도를 당하면 어떤 지역이나 공장이 한 번 절도를 당하면 절도꾼이 또 가죠. 왜냐? 절도를 한 번 당했다는 것은 저 지역이나 저 공장이 이 예방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또 가죠.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해? 우리 클 때 누가 폭행을 당해? 다른 새끼가 또 걔 폭행하죠. 걔가 약하다는 것을 아니까 또 누가 또 공격하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는 다시 피해자가 되기 가장 쉬운 인물이 범죄 피해자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줄이려고 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자, 범죄 피해자의 관심을 가져서 범죄를 줄이고 또 범죄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면 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범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멘델슨입니다. 멘델슨이 범죄 피해자를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그럴듯해요. 그것이 뭐냐면 아래 완조동 덕아 영락 자폐 무정 이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십시오. 완조동 덕아 범죄 피해자의 유형 또는 성격이 가해자랑 비교했을 때 범죄 피해자의 유형 또는 성격을 가해자랑 비교해봤을 때 완전히 책임 없는, 그 다음에 책임이 조금 있는, 그 다음에 가해자하고 똑같은 책임이 있는, 그걸 제가 그냥 이 동자는 제가 그냥 거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 외우려고 하니까 그냥 이 같을 동자 넣어서 제가 그냥 써버린 겁니다. 같은 정도니까 같을 동자 거기다 넣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가해자보다 더 책임 있는, 가해자보다 그냥 가장 책임이 큰,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조동 덕아 완전히 책임 없는, 책임이 조금 있는, 가해자랑 책임이 똑같은, 가해자보다 책임이 더 많은, 가장 많은, 그래서 완조동 덕아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그 예시사항들이 영락 자폐 무정입니다. 영락 자폐 무정. 자, 먼저 영아 살해에 있어서 영아, 약취 유인된 유아. 뭔 잘못이 있어? 잘못이 아예 없죠. 그냥 당한 거지. 그래서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가 영아, 유아가 당했을 때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고요. 그 다음에 무지에 의한 낙태 여성, 그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피해자지만 이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이 낙태가 되면 여성도 피해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성도 일부 잘못은 있잖아요. 무지에 의해서 낙태했어. 무지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했으면 낙태가 되지 않게 이 수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지 못한 그 무지의 잘못은 있는 거죠. 자, 3번째 완조동, 가해자랑 똑같은 것이 자살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서 촉탁 살인에 의한 피살자가 나를 죽여달라고 촉탁 살인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살이나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죽인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에서는 내가 나를 죽인 거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 있는 피해자를 이 자살 관련된 거 이것을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잘못이 있는 피해자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자, 가해자보다 더 책임 있는 피해자가 가해 행위를 유발한 사람들이죠. 가해 행위를 유발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자신이 부주의해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부주의한 책임이 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살해된 페르나, 오죽했으면 부모가 죽였겠어. 딱 그냥 페르나라고 찍어버렸잖아요. 여기 부모에게 살해된 페르나, 오죽 페르나면 부모가 죽였겠어. 그래서 이때 죽인 부모보다 페르나가 더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는 공격하다가 당한 사람. 그래서 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적 피해자, 정당방위의 상대자. 정당방위라는 것이 공격한 사람이 잘못하고 최초 공격한 사람이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 최초 공격자가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인 것이죠. 최초 공격자가 정당방위를 당해서 지금 뻗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공격해서 가해를 하면서 또 피해를 당한 것이죠. 근데 정당방위라고 하면 최초 공격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최초 공격한 그 공격자, 그 사람이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고요. 또 무고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범죄에 피해를 당했다고 누군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고죄로 인정된다면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가해를 한 것이죠. 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자폐부정, 완조동 더가, 영락자폐부정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것도 제가 이번에 책에 좀 새로 넣은 겁니다. 왜 새로 넣었냐면 저 공제 문제집에 올해 공제 문제집에 각종 피해자 보호법을 엄청 넣어놨어요. 왜냐면 우리 가정폭력 처벌법이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또 스토킹 처벌법이 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있고 각종 피해자 보호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 각종 피해자 보호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막 피해자 보호법이 공제 문제집에 이제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공제 실무 문제집이 이 승진 시험에서는 완전히 바이블이고 거기서 거의 나옵니다. 99% 거기서 나와요. 다만 이제 한 5, 6년에 한 번씩 거기서 없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긴 하는데 거의 매년 그냥 거기에 있는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진 시험의 바이블이죠. 채용 시험의 바이블은 아니에요. 그러나 채용 시험의 범위를 정해주는 좀 가이드라인이 좀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각 학원 강사들이 공제 문제집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근데 내용은 나오는 것이 일부 내용이 좀 나와.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대신 막 장황하게 내용이 많이 나와.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험범위 이 예정사항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채용 시험에도. 그래서 공제 문제집에 이 피해자 보호 관련된 것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표가 되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만 좀 정리를 해서 여기다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범죄 피해자 보호가 여러분도 헌법 아시잖아요. 헌법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범죄 피해자 구조금, 그게 이 법에 있는 겁니다. 이 법에 있는 거. 오케이? 자,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뭐죠?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중범죄를 당했는데 그 중범죄를 당한 것에 대해서 범죄자한테 배상을 받지 못해.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건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해. 그랬을 때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소하게 피해를 봤을 때는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재산적인 범죄도 아니고, 재산적인 범죄를 물어줄 것 같으면 사기, 횡령,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 장애, 중상해만 해당합니다. 사망, 장애, 중상해, 범죄 때문에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한테서 배상을 받지 못해 또는 배상금의 일부만 받아. 그러면 나머지 배상금 또는 하여튼 그 배상금을 국가한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입니다.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그래서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큰 틀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그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사망, 장애, 중상해만 해당합니다. 오케이? 재산적 피해는 해당하지 않아요. 또 신체적 피해도 짜잘한 것은 여기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사망, 장애, 중상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국가가 어떤 개인이 범죄 피해를 당했어. 가해자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국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보호해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 그 보호해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대신
사망, 장애, 중상해만큼은 국가한테도 범죄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망, 장애, 중상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배상을 대신 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이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호해주는 것이 생명, 신체만 들어갑니다. 재산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기, 횡령죄를 국가에서 물어주기로 봐서는 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사기라는 것은 막 몇백억도 피보고 몇천억, 그다음에 막 불법 다단계 이런 것은 막 1조 몇 조까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범죄 피해를 국가가 어떻게 구조해 주냐고.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사망, 장애, 중상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호해 주는 것이 생명, 신체만 들어가고 재산은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생명, 신체만 들어가고 재산은 안 들어가요. 자, 정의를 보시면 1호에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인데 배우자 안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에서 배우자의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혼이 포함되는 것이 윤가여피. 윤가여피의 피가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오케이? 제가 밑에다가 윤가여피 적어놨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윤가여피 적어놨고요. 자, 3호에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 한마디로 시민단체. 법인으로 된 시민단체지. 오케이? 그래서 영리법인은 안 되고 비영리법인만 이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을 왜 해놨어? 뭔가 지원해주고 해주려고 해놓은 것이죠. 근데 비영리법인만. 영리법인은 나라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려고 여기다가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고요. 자, 구조 대상 범죄 피해란 이게 뭐예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주는 범죄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뭐였어? 사망, 장애, 중상해만입니다. 그래서 자, 구조 대상 범죄 피해란 제가 이게 막 엄청 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빨간색으로 이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대상 범죄 피해란 빨간 것만 읽어보면 생명,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것을 여기서 말하는 구조대상 범죄 피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사람들한테만 피해자 구조금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도 포함하고요. 심신장애로 인해서 한 행위도 포함하고요. 강요된 행위로 한 범죄 행위도 포함하고 긴급 필요에 따라서 한 것도 포함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당 행위의 상대방, 정당 행위가 뭐예요? 우리 직무집행 행위가 다 정당 행위지 않습니까? 경찰이 촉박히 직무집행 했는데 그 결과로서 상대방이 사망, 중상해 입어. 그것은 안 해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당방위의 상대방이냐? 그러면 안 해주는 거죠. 또 과실로 인한 행위의 상대방이냐? 그러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는 것이 적혀 있고 안 되는 것이 적혀 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금 안 되는 거.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의 상대방은 피해자 구조금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의 상대방. 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주지 않습니다. 자, 거기 2항을 보시면 저 밑에 2항을 보시면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막 사망 장애 입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범죄 피해 그 근방에 있다가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봅니다. 자, 17조 구조금의 종류가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사망이니까 사망, 장애, 중상이니까 사망에 대해서는 유족구조금을 주는 것이고 장애, 중상에 대해서는 장애구조금, 중상의 구조금을 주는 것이죠. 그죠? 사망, 장애, 중상이니까 사망에 대해서는 유족한테 유족구조금을 주는 것이고 장애, 중상에 대해서는 장애구조금, 그다음에 중상의 구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25조의 구조금의 지급 신청 2항에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요. 그래서 3년, 10년. 그 다음에 구조 결정이 확정됐어. 구조 결정이 확정됐으면 2년 안에 찾아가야 됩니다. 구조금이 확정됐는데 2년 안에 찾아가지 않아. 그러면 그냥 소멸돼 버리고요. 자, 32조에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랑 똑같아? 우리 국가배상 청구권, 생명, 신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지 않습니까? 대신 재산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할 수 있고, 그래서 생명, 신체, 국가배상 청구권 양도 압류할 수 없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왜냐? 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사망, 장애, 중상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 생명, 신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할 수 없는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가시면,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의의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분야와 협력해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자, 경찰
경찰이 주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민들이랑 막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범죄도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입니다. 자, 밑에 이 스콜릭의 지역사회 경찰 활동 4가지 요소, 기본 요소가 예순 분책입니다. 예순 분책. 그래서 예방활동, 순찰활동, 그다음에 분책, 분산화, 분권, 그 다음에 책임성 중시하는 거. 그래서 예방활동, 순찰활동, 분권, 책임성입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4가지 기본 요소가 예순 분책, 예방활동, 순찰활동, 그 다음에 분권화, 그 다음에 책임성,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4가지 기본 요소고요. 자, 아래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좀 비교해보면, 자, 의가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는 경찰이 유일한 법 집행기관이고 경찰 혼자서 그냥 다 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과 시민 모두 함께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역할이 전통적에서는 범죄 척결자, 범죄 해결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문제 해결자, 그래서 범죄 척결자, 문제 해결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범죄까지 그냥 줄어들고 예방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고요. 업무 평가 기준이 오늘 오후에는 꼭 병원 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되겠어요. 이 기침이. 자, 업무평가 기준이 전통적에서는 이제 범인 검거율, 범죄 때려잡는 것을 경찰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 예방.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 예방률이죠, 예방률. 그래서 전통적에서는 검거율,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감소율, 예방률, 감소율. 그것을 업무평가 기준으로 보고요. 자, 효율성 판단을 보시면 효율성 판단이 전통적에서는 경찰의 반응 시간. 왜? 반응 시간이 짧아야 빨리 검거할 수 있는 거죠. 반응 시간이 짧아야 검거할 수 있는 거니까 검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반응 시간을 효율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주민의 협조도. 왜? 주민이 협조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민들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범죄까지 예방되고 줄어든다고 바라본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조해야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의 협조도가 효율성 판단 기준이고요. 맨 밑에 타 기관과의 관계를 보시면 전통적에서는 타 기관하고 경찰의 관계가 갈등 관계입니다. 왜 그래? 전부 다 경찰활동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전통적인 활동에서는 전부 다 경찰활동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반대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협력이 주체인 것이죠. 모두가 다, 주민들도, 타 기관들도 다 어우러져서 함께 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함께 행동해야 하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협조 관계가 타 기관과의 관계입니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는 모두가 다 그냥 경찰활동의 대상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 관계에 처하는 것이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스페로우의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비교하는 거, 이것도 제가 올해 좀 새로 넣어놨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은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건데 앞에 것만 가지고 이게 매칭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넣어놓은 것이고요. 자, 먼저 경찰은 누구인가? 전통적인 활동에서는 경찰만 경찰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도 경찰이고 시민도 경찰이죠. 경찰도 경찰이고 시민도 경찰이고, 또 경찰도 국민이고 국민도 국민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활동을 경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경찰이 주민들을 우리 경찰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도 시민이잖아. 경찰도 시민이니까 시민들을 괴롭히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도 시민들한테 잘해주고, 또 시민도 경찰도 경찰이고 시민도 경찰이니까 시민들도 경찰한테만 치안을 맡겨놓지 말고 경찰한테 협력을 해서 치안활동에 함께 나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는 경찰만 경찰인데 지역사회 경찰에서는 경찰도 경찰이고 시민도 경찰이고요. 함께 치안활동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통적에서는 범죄 척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문제 해결. 오케이, 이것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또 경찰의 능률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는 검거율,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 무질서의 부재. 이게 예방이죠, 예방. 예방률. 자, 경찰의 효과성은 전통적에서는 대응 시간, 지역사회 경찰에서는 주민의 협력도. 주민이 협력해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는 아까 앞 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자, 최우선 순위가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는 범죄, 지역사회 경찰, 왜냐면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는 범죄 척결자니까 당연히 범죄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문제 해결을 경찰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특별히 경찰이 처리하는 것은 이것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이것이 딱 매칭이 안 되죠. 앞에 것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앞에 것만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서는 경찰이 뭘 처리해야 돼?
사건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사건들. 중요 사건, 강력 사건, 중요 사건에 경찰이 필히 꽂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시민의 문제죠. 문제 해결자가 경찰이기 때문에 사건에 필히 꽂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제들에 필히 꽂힙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범죄까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전통적에서는 사건 정보입니다. 사건 정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범죄자 정보입니다. 사람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에서는 범죄가 돼야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사건인 것이죠.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범죄가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안 일으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타일러서 해결하든 때려서 해결하면 안 되지만 타일러서 해결하든 경고를 해서 해결하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범죄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서는 사건 정보,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사건 정보, 범죄 정보인 것이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정보, 사람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람에 관한 정보. 그래서 전통적에서는 사건 정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사람에 대한 정보, 범죄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 자,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경찰이 취해야 할 태도가 서비스 요청,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서비스가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전통적에서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범죄자를 때려잡는 것이고 서비스 활동은 경찰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서는 서비스 활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경찰이 취해야 할 태도가 서비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밤에 여성들끼리만 으슥한 곳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찰차가 딱 지나가. 그러니까 이제 무섭게 걸어가다가 여성들이 좀 태워주세요 하는 거죠. 그게 서비스죠. 그 서비스를 전통적 경찰 활동에서는 그건 우리 경찰의 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남어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그것이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전통적에서는 경찰 업무가 없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다. 즉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무는 아니지만 시간이 남으면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경찰 업무의 중요한 기능이자 시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경찰 전문주의란 전통적에서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 전통적에서는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거,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소통을 강화하는 거. 왜냐? 언론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언론도 함께 협력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우리 경찰 비판하는 기사만 실지 않게끔 막 하는 것이 이 홍보 담당의 역할이 아니라 언론하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언론 접촉부서, 홍보부서의 역할로 바라보고요. 자, 경찰 책임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통적에서는 주로 규칙 규정에 따라서 활동하고 정책 법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경찰 책임을 이해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과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이 경찰 책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조직의 가치를 바꾸거나 형성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미래를 향해서 경찰 책임을 전통적에서는 과거의 법령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경찰 책임이라고 이해한다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미래의 경찰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갖고 나가는 것을 경찰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오케이? 전통적에서는 과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경찰 책임에 대해서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공공서비스 기관과의 경찰과의 관계, 전통적에서는 갈등 관계죠. 모두 다 그냥 경찰 활동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경찰이 통제하고 규율하고 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 관계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협력 대상인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 이제 이론들이죠. 이론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이론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프로그램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이론들입니다. 그 이론들이 먼저 지문이 지역중심 경찰 활동, 문제지향 경찰 활동, 이웃지향 경찰 활동. 자, 먼저 학자들은 좀 해결을 해놓고 그래서 지트버 문코레스 지역중심 경찰활동이 트로야노비치 버케로가 주장을 했고요.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문코레스, 골드슈타인, 에크스펠만, 문코레스. 그래서 지트버 문코레스 먼저 좀 숙지를 해주시고, 자, 지역중심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그냥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표준형. 오케이? 그냥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 원리다. 2번에 두째 줄 끝에 지역사회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한다. 그래서 뭐 특별한 점이 없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요. 일선 경찰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에다가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일선 경찰, 이 두 가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옆에다가 좀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1번 끝에 문제 해결자로서의 전환을 지향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기 때문에 3번에 문제 해결 과정에 사라 모형이라는 이론을 펼칩니다. 자, 사라 모형에서 문제 해결의 순서가 조분대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이 문제지향 경찰활동에서 출제가 되면서 이 조분대평을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들든지 또는 옳은 지문으로라도 이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조분대평, 그 순서 조분대평. 자, 여기서 조사 단계가 문제들을 확인하고 문제 유형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찾아냅니다. 오케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딱 떠오르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죠. 일회적인 문제면 이번에 그냥 끝나면 문제가 아니잖아. 오케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문제면 이번에 그냥 해결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어. 그럼 그것을 이제 문제 인식을 해서 그것을 분석, 대응,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조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응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조분대평. 자, 4번에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과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해요. 그래서 분권형 모형입니다. 원래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원래 그런 것이죠. 일선 경찰을 강조하고.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지역 중심, 문제 지향, 이웃 지향에서는 문제 지향 경찰 활동에서 특별히 문제 해결을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일선 경찰을 강조합니다. 자, 이웃지향 경찰 활동은 소외 해결, 그 다음에 민간 조직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좀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막 지역 중심 경찰 활동, 문제지향 경찰 활동, 또 이웃지향 경찰 활동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 이 문제지향 경찰 활동하고 이웃지향 경찰 활동하고 저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 문제 해결, 일선 경찰을 강조해. 그러면 저 문제지향 경찰 활동이고, 그 다음에 소외 해결과 민간 조직을 강조해. 그러면 이웃지향 경찰 활동입니다. 자, 이웃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소외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맞는 말이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막 소외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도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소외된 사람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괴롭혀도 발각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누군가가 신고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웃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소외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하고, 그 소외를 누가 해결해야 돼? 경찰이 아니라 이웃 주민들이. 오케이? 왜? 이웃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한마디로 이웃 주민들이 해결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앞장서서 순찰도 돌고, 순찰 돌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있으면 인사도 하고 아는 체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면서 뭐 어떤 정보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범죄가 줄어들겠지. 범죄자가 지나가면서 할아버지들이 주민들하고 막 얘기하는 모습이 있어. 그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건드려요? 할아버지 건드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터치를 할 텐데. 그래서 이 이웃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소외가 범죄의 원인이고, 그 소외를 해결하는 것이 이웃 주민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민간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바라보는 거지. 경찰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이웃지향 경찰 활동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경찰과 주민 사이에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 활성화시키고자 하고요. 2번에 범죄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와,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막 어른을 공경하고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돼 버리면 완전히 소외되면서 범죄의 타겟이 된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와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되고 가난해. 그러면 이제 고립되는 노인들, 고립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고립되는 사람들이 범죄의 타겟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3번에 지역 조직이 민간 순찰을 실시합니다. 지역 조직이 뭐예요? 민간 조직입니다. 민간 조직. 민간 조직이 순찰을 돌고, 또 지역 조직이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요. 이 민간 조직, 민간인들이 순찰을 돌면서 소외된 이웃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주민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포함이 되는 것이, 포함이 되면서 범죄로부터 범죄 타겟이 되지 않도록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어쨌든 이웃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소외에 관심이 있고 또 민간 조직이 활동해 줄 것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웃지향 경찰 활동입니다. 여러분 저 하는 김에 다음 페이지까지 하고 싶게요. 죄송합니다.
자,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으로 해서 자, 정보 기반 경찰활동, 증거 기반 경찰활동, 전략지향 경찰활동. 제가 전략지향 경찰활동을 좀 장하게 써놓은 것을 좀 확 좀 줄여버렸습니다. 이 전략지향 경찰활동이 의외로 좀 시험 지문에 덜 나와서 좀 확 줄였습니다. 시험에 주로 앞에 이제 저 지문이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 경찰활동을 좀 줄여놨습니다. 자, 정보 기반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자 정보와 분석 기법을 활용한 법 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전개된다. 범죄 사건 정보가 아니라 이게 아까 저기 그 스페로우의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구분할 때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건 정보에 관심을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건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정보, 범죄자 정보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범죄로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로 나가지 않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해결하면 범죄까지 그냥 줄어들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정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범죄자 정보지 범죄 사건 정보가 아니에요. 아까 그 스페로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기반 경찰활동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자 정보를 수집을 해서 범죄자, 사람하고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고요. 자, 증거 기반 경찰활동, 셔먼이 주장했고요. 경찰의 정책 결정 및 경찰활동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증거 기반 경찰활동은 단순한 통계적 분석 또는 경험적 분석을 넘어서 임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시한대요. 이게 뭐냐면 증거 기반 경찰활동이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아시아 계통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머리를 돌려서 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발전했죠. 저 서양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실험하는 것이 자연과학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문과학에서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거친 학문이 이 서양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20세기 초중반에 어떤 것을 하냐면 막 실험 같은 것을 엄청 해요. 실험. 그래서 이 책상의 높이를 1m로 했을 때하고 1m 20으로 했을 때 생산성이 얼마가 차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실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시아에서는 이런 실험 안 하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 뭐 예절을 중시하고 인의 예지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막 조사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막 조사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20세기 초중반에 엄청 유행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막 사회학이건 어떤 학문 같은 것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달합니다. 근데 특히 이 증거 기반 경찰활동 셔먼이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마냥 머릿속에서 그냥 이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 셔먼의 증거 기반 경찰활동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통계 이런 것을 넘어서 임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 즉 다양하게 사회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찰 실험을 한다면 비슷한 지역을 찾아. 그래서 비슷한 지역 두 개를 놓고 한 지역에서는 순찰을 강화해보고 한 지역에서는 그냥 기존에 이루어진 대로 그냥 순찰하고 그렇게 실험을 해서 순찰을 많이 늘렸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면 순찰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순찰을 많이 늘려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순찰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회 실험을 많이 해서 그 실험의 결과대로 경찰 정책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 셔먼의 증거 기반 경찰 활동입니다. 자, 아래 전략지향 경찰 활동은 이게 무관용 경찰 활동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범죄의 원인 요소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범죄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위반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략지향 경찰활동. 그것이 무관용 경찰활동이잖아요. 무관용 경찰활동의 생각이 전략지향 경찰활동에도 그대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지향 경찰활동, 무관용 경찰활동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지금 이 활동들이 전부 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이에요. 지금 다. 저 앞에 있는 지문이 포함하고 또 뒤에 정보기반 경찰활동, 증거기반 경찰활동, 전략지향 경찰활동이 오늘날의 경찰활동입니다. 오늘날의 경찰활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에요. 근데 이 전략지향 경찰활동에서 전통적인 경찰활동을 그러면 중시해 안 해? 사용하지 않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니은에 경찰 자원들을 재분배하고 지금 이게 전략지향 경찰활동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경찰 활동 절차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전통적인 경찰 활동을 이용하는 거죠. 전통적인 경찰 활동이 뭐예요? 그 중에서 통제 순찰, 공격 순찰, 포화 순찰. 여러분 통제 순찰이 뭐예요? 계획 순찰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순찰 도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우범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은 거기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 순찰이 통제 순찰입니다. 되는 대로 순찰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경찰의 순찰을
통제하는 것이죠. 계획적으로 정해놓고 순찰하는 거. 이것이 통제 순찰이고요. 그 다음에 공격 순찰은 마구 막 단속하면서 하는 순찰이 공격 순찰입니다. 조그만 위반한 사항들 있으면 다 단속하면서 막 순찰하는 거. 이것이 공격 순찰이고요. 포화 순찰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가시적으로 막 경찰력을 막 집중 배치해가지고 특정 지역이 좀 우범지대가 있어. 그러면 특정 시점에 한 2시간 정도 막 경찰 쫙 깔아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 막 확 쫄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범죄 의지를 확 줄여버리는 거. 이것을 이 포화 순찰이라고 합니다. 자, 통제 순찰은 계획 순찰이고요. 공격 순찰은 막 단속하면서 하는 순찰입니다. 막 단속하는 순찰입니다. 단속 순찰입니다. 자, 포화 순찰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순찰입니다. 가시적으로 쫙 깔아놓고 하는 거. 자, 이런 전통적인 경찰 활동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 참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경찰 활동이 전략지향 경찰 활동입니다. 자, 전략지향 경찰 활동, 무관용 경찰 활동과 일맥상통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것들도 막 단속하고 막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하고 또 그러면서 전통적 경찰 활동 절차, 각종 순찰 활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범죄 의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전략지향 경찰 활동입니다. 아래 순찰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이게 뉴켄-왁플이에요. 뉴켄-왁플. 자, 뉴욕, 캔자스, 그다음에 뉴욕하고 다릅니다. 뉴욕. 이게 미국의 지명이 영국의 지명을 많이 땄죠. 그래서 이 뉴욕, 뉴왁 다 영국에도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하고 뉴왁은 달라요. 달라서 뉴욕하고 뉴왁하고 다르니까 하나는 뉴로 따고 하나는 왁으로 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켄-왁플입니다. 순서는 뉴켄-왁플이야. 그러면서 제가 암기문구에 뉴켄-왁플, 긍정-왁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말이 이 순찰 실험의 순서는 뉴켄-왁플이고 대신 어떤 실험에서 순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왁플에서 순찰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최초의 실험인 뉴욕 경찰 순찰 실험은 순찰을 했더니 범죄가 줄어들었어. 근데 비과학적 실험이야. 여러분, 이 사회 과학에서 어떤 연구나 실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과학적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네가 연구한 건 연구도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경찰 순찰 실험은 학문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비과학적이니까. 이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사회 실험도 자연과학의 실험에서처럼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은 물리적인 법칙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 사회과학에서 실험은 물리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진짜 실험을 해봐요. 근데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실험군이 있고 비교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의 효과를 실험하려고 하면 비슷한 곳을 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압구정 지구대. 그럼 압구정 지구대랑 비슷한 데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어디? 명동 지구대. 그래서 비슷한 데를 정하는 거, 비슷한 거. 하여튼 비슷하다고 보고 비슷한 데를 정해서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게 한 다음에 한 곳에는 순찰을 증가시켜보고 한 곳은 순찰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찰을 증가시킨 곳에서 효과가 있어. 범죄가 줄어들어. 그다음에 순찰을 증가시키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범죄가 그대로야. 그러면 순찰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비슷한 곳을 정해서 한 곳에서는 이 실험을 하고 한 곳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하는 실험이 과학적 실험입니다. 근데 비과학적 실험은 그렇게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했어. 그 다음에 그 비교 대상이 막 오염되게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관찰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험하는 곳만 순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실험을 하지 않는 집단도 자기들이 관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행동,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비과학적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학적 실험이라고 하면 연구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경찰 순찰 실험은 순찰을 돌았더니 이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대. 그러나 비과학적 실험이니까 그냥 무의미한 거죠. 자, 그것은 무의미하고 캔자스시 실험이 최초의 과학적 실험입니다. 근데 순찰에 대해서 최초 과학적 실험,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실험이죠. 의미가 있는 실험을 했는데 차량 순찰을 증가시켜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은 거예요. 범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차량 순찰을 돌아서 그런가 보다. 도보 순찰을 돌아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캔자스시 차량 순찰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경찰학자들이 도보 순찰에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실험인 왁플, 뉴욕시 실험하고 플린티지 실험에서는 도보 순찰을 실험해 본 거예요. 근데 차량 순찰 실험을 해본 캔자스시 실험에서 차량 순찰을 늘려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도보 순찰을 강화시켜봤어. 도보 순찰 실험해봤어. 뉴욕시 실험하고 플린티지 실험에서 도보 순찰을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실험을 해봤다는 것은 하여튼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도보 순찰을 확 늘려본 거죠. 범죄가 안 줄어들었어. 그래서 뉴켄-왁플, 뉴욕시 실험에서는 도보 순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어. 플린티지 실험에서는 도보 순찰을 늘렸는데 범죄가 더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무의미해?
그래서 제가 긍정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무의미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도보 순찰을 늘렸더니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어. 심지어 플린트지 실험에서는 범죄가 더 늘어났어. 그러나 주민들을 조사해봤더니 주민들이 순찰을 늘렸더니 주민들이 더 안전해졌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처 앞에서 두려움을 없앤 거랑 똑같은 것이죠. 주민들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겠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거리에 눈이 돼서 앞으로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도보 순찰을 늘려도 이 도보 순찰 실험에서 왁풀, 뉴학시 실험하고 플린트지 실험에서 도보 순찰을 늘렸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어. 그러면 무의미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경찰학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 주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면 그 주민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겠죠. 자유롭게 하면 어쨌든 당장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도보 순찰을 늘리면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가지고 주민들의 활동을 증폭시키겠죠. 주민들의 활동이 증폭되면 앞으로는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왁풀, 뉴학시 실험하고 플린트지 실험에서 도순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심지어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더 안전해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도보순찰은 긍정적이다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맨 밑에 순찰의 기능 연구는 헤일이 얘기한 것이 있고 워커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냥 억감서잖아요. 억감서인데 그냥 워커가 억감서를 얘기한 것이죠. 워감서 이렇게 하면 그냥 뜨는데 왜냐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워감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저기 한 2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5분에 시작할게요. 예, 25분에